배치됐습니다. 대선 전 배치는 어렵다는 게 그동안 군 당국의 설명이었는데 대선을 의식해 배치를 서두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드 장비를 철거하라고 촉구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4차 TV 토론에선 정책 문제가 많이 다뤄졌는데 대책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또 네거티브가 줄긴 했지만 거친 말과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대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세요라니. 어제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국내 투자를 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된 TV 토론 발언이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한 30대 남성이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찾아가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얼굴에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망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년 퇴임 선물로 700만 원이 넘는 골프 세트를 받은 교수와 선물을 마련한 교수 17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후배 교수들은 퇴임 선물은 오랜 관행이며 진심으로 전한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항공모함 진수에 성공했습니다. 두 척의 항모를 보유하게 된 중국은 해양 군사력을 계속 확장시켜 이른바 항모 불기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상과 시행 시기의 차이점, 재원 마련 대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년 만에 2,200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고용 같은 경제 지표도 나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는 건지 짚어드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 장비가 오늘 새벽에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됐습니다. 대선 전에 배치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사드 관련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장비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성주 골프장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장비 다 올라간다. 지금 해관 앞에 다 올라간다.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에 이어 전력 공급 차량, 발사대 등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들이 오늘 새벽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반입됐습니다. 발사대 2기는 지난달 국내 반입 당시 공개됐지만 레이더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들은 군 당국이 국내 반입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장비들입니다. 주민 200여 명이 물병 등을 집어던지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의 호위 속에 사드 장비는 날이 밝은 뒤에도 속속 반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0여 명이 다쳤고 1명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국방부는 가용한 사드 전력으로 우선적인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곧 시험 가동에 들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다음 달 대선 전 배치는 어려울 거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배치된다고 보는 게 맞나요?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에 걸릴 기간을 감안한 설명이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 장비를 배치하고 시험 가동 태세에 들어간 겁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곧바로 사드의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가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레이더를 본격적으로 돌리는 시기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사드 장비의 행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입니다.
검은 천으로 덮였지만 동그란 원 모양 여러 개가 모여있는 건 미사일 발사대. 탐지된 미사일의 요격용 미사일 발사를 지시 통제하는 교전 통제소도 보입니다. 사드 운용의 핵심 장비 셋이 모두 반입된 겁니다. 사드는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짧은 시간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특히 주요한 시스템이 다 들어온 이상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장비 성능 점검을 위한 시험 가동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성주 골프장 내의 평평한 곳에 미사일 발사대를 둘 곳만 콘크리트로 평탄화 작업만 하면 사드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시험 가동에 성공하면 언제든 작전 운용도 가능한 셈입니다. 다만 X밴드 레이더를 본격 가동하는 시점은 신중하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가 레이더로 중국 지역을 탐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드 실전 배치는 대선 뒤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사드 장비 이동 과정에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도 함께 반입됐는데 현재 자체 방어가 불가능한 사드 포대 방어용으로 보입니다. 사드와 패트리엇의 요격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층적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중국은 예상했던 대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사드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성주 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가 반입된 소식을 매시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성주 군민들의 반대 시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 가운데선 유감의 뜻을 밝힌 문재인 후보의 입장만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将破坏地区的战略平衡，进一步刺激半岛的紧张局势。 중국의 안전 이익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取消部署萨德系统，撤出相关设备。中方将坚决采取必要的措施。 그러나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더 나아간 조치나 주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대선 주자별로도 입장이 다른 점을 고려해 대선 이후 취할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격적인 사드 장비 반입이 한국 관광 제한과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또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대북 압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네, 국방부 출입하는 김흥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아주 전격적인 반입인데 미국이 분명한 계산을 갖고 이렇게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드 배치 부지는 지난 20일에 부지 공여 절차가 끝났고요. 네. 지금 현재는 미군이 사실상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드 배치나 운영 시기 같은 거 다 미군이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미국이 중국의 대북 동시압박 이 기조가 지금 어제까지도 진행됐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여기에 영향은 없을까요? 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북핵 문제를 놓고서 미중 간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그렇죠. 하지만 때문에 이 미국이 적어도 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속도 조절은 하겠다는 이른바 빅딜설까지 제기가 됐던 상황인데 오늘 장비를 미군 측에서 이렇게 반입을 한 걸 보면 중국의 역할은 요구를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보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늘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중국이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최근 기조와 다른 입장을 보일지 그걸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드가 갑자기 도입이 되니까 대선 후보들이 반응이 좀 더 극명하게 갈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강행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환경 영향 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배치하는 건 유감이다 라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언급해서 문 후보나 심 후보와는 조금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까지 13일, 이제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요 후보들은 안보, 노인, 미래, 노동 이런 핵심 키워드를 앞세워서 득표전을 벌였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보에 집중했습니다. 군 화력 시범도 참관했는데 보수 진영의 안보관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우리가 강력하게 응징해서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먹을거리 안전 대책도 내놨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노인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홍 후보는 대한노인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되지도 않은 사람 찍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홍 후보는 저녁엔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구 대첩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키워드는 미래였습니다. 강원 첫 방문지로 애니메이션 로봇 박물관을 선택한 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감탄하는 새로운 미래 제가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을 담은 반려동물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노인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홍 후보와 나란히 참석한 노인회 토론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아들, 딸이 있으면 국가의 도움을 못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이화여대와 홍익대 등 대학가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울산을 찾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TV토론 이후 지지율이 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에 길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보세요. 심 후보는 조선업종 노조연대와 만나 조선소 일자리 유지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노동 중심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SBS 김용표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4차 TV 토론에서는 후보들이 이전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이 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일자리와 북핵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는데 대책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들은 북핵 해법부터 첨예하게 충돌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우리의 그 북핵에 대한 대비는 맞으면 미국의 해구산의 보호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해구산이라는 게 얼마나 찢어진 우산이냐면요. 해구산에가 우리가 공격받고 나면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해구산. 한미 간의 비핵화라는 것은 대전제로 합의된 사항이에요. 91년도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안보 위기 책임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북한에 쏘가가지고 그 현금을 다 퍼주는 사이에 그 사이에 핵과 미사일의 기초적인 개발은 이미 다 됐고 지금은 장거리 미사일에 곧 탑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도화 만들어준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일자리 대책을 놓고는 정부 주도냐 기업 주도냐 확연히 갈렸습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저와 생각이 조금 틀리십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반을 닦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기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 관심이 뭐 잘못될까 봐 그러십니까? 드디어 세 후보 모두 안 한다고 했는데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후보 단일화는 적폐 연대라고 재차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네거티브가 줄어들긴 했지만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버릇없다, 오만하다 이런 거친 말도 오갔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홍준표 후보의 집요한 공격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문재인 후보.
급기야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세요라니.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놓고 시작된 정책 논쟁은 토론 태도에 대한 신경전으로 번졌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요거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책본부장하고 이야기하라. 이런 오만한 이 토론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적통 경쟁 중인 두 후보 간의 금수저 흑수저 논쟁은 재벌 개혁 견해차로 이어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금수저 출신이고 저는 뭐 흑수저라도 무수저 출신입니다. 근데 재벌을 왜 그래 정오를 하면서 홍 후보님 같이 흑수저 출신이 왜 재벌 대기업들 이익에 그렇게 변호하고 앞장서십니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의 수당 책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본인 회사엔 적용해왔다는 지적에 안내 직원들이 지금 이 포괄임금제는 10수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증언이 있어요. 정의당 주장대로 경영에서 손뗀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모순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홍 후보의 거듭된 박지원 상황론의 안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국민이 상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정치부 문준모 기자와 함께 TV토론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 기자, 오늘 성소수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제 토론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참석했던 국방안보 지지선언 행사에 그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이 몰려왔습니다. 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펼쳐들고 문 후보를 향해서 그 동성애에 반대한다라는 어제 토론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던 문재인 후보님 동성애자인 사람 아닙니까? 네, 하지만 문 후보는 여기에 답하지 않고 그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그 행사장을 빠져나갔고요. 네. 그 시위를 벌였던 13명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어제 문 후보가 그 동성애자 관련된 발언 어떤 맥락에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일단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네, 문 후보는 토론 말미에 그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어보니까 그 동성애를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묻죠. 문재인, 홍준표 이 두 후보의 나이가 오늘 또 논란이 되던데 네. 어떤 일인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문 후보가 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홍 후보가 버릇없다라고 받아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누가 나이가 많은지 이제 검색량이 폭증한 건데요. 그 호적은 홍 후보가 54년 12월생 그리고 문 후보는 53년 1월생이었습니다. 이거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만으로 문 후보가 2살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연장자에게 좀 지나친 발언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니까 홍 후보가 오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내하고 동갑입니다. 호적상으로 그래 돼 있지. 동갑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지. 네, 홍보 말대로 그 버릇 없다라는 말에 앞서서 이보세요라는 말도 좀 고압적인 태도였다 이런 네.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뭐 기싸움 같은데 유권자들은 웃으면서 볼 정도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는 유권자들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온 발언들의 사실관계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세영 기자와 함께 어제 토론에서 나온 발언 몇 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네. 어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였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오늘 성소수자 시위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네. 우선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보고 가죠. 네, 동성애 발언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차별은 반대하다니. 예.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처음에 동성애를 합법화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동성혼이라고 표현을 조금 바꿨습니다. SNS 이용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은 이 동성애 자체는 합법과 불법을 따지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를 취재를 해서 감염자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말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2015년에 신고된 에이즈 통계를 보면 전체가 1,018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성 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364건, 그리고 동성이 288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성 간의 접촉에서 감염된 게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무응답이 366건으로 좀 많았는데 이 부분은 한계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 후보 발언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이건 어제뿐만 아니라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얘기인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 강성 귀족 노조 발언도요.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일자리가 안 생기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 노조들 때문입니다. 그럼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하죠. 해외로만 나가죠. 네, 3% 강성 귀족 노조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오늘 홍 후보 측에 이 발언의 근거가 뭐냐 이걸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홍 후보 측이 설명을 하기는 이 연말정산을 받는 전체 근로자가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민주노총 소속이 60만 명 정도 된다. 이게 3%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 귀족 노조라는 거는 민주노총 소속 전체 조합원을 뜻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민주노총에는 공공운수노조라든가 아니면 비정규 교수 노조처럼 귀족 노조라고 보기 어려운 곳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는 기준, 이거 갖고 어제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됐었는데 여러 명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일자리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이요.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이 20%를 약간 넘고요. 우리나라는 7.6% 정도입니다.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7.6%라는 숫자 안에 공기업 일자리 숫자 그리고 민간 기업이 정부에서 위탁받은 일자리 숫자는 빠져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7.6보다는 더 많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통계를 집계해온 행정자치부에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한전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공기업의 일자리 숫자도 아까 말씀드린 7.6%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심상정 후보 말이 맞았던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민간 위탁 일자리 이것도 이제 빠져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6%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분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항공모함의 진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한반도에 급파된 미국 항공모함 칼 빈슨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제 중국은 항모 2척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한 30대 남성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해 남성은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 몇 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인천 서구의 한 주택가.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언덕길에서 뛰어내려오더니 트럭 앞에 서 있던 36살 이모 씨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립니다. 이 씨가 괴로워하는 사이 이 남성은 곧바로 도망쳐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겨우 쫓아간 이 씨가 차 유리를 두드리고 발로 차보지만 차량은 그대로 출발합니다. 출근길에 나선 이 씨가 자신의 트럭 유리가 깨진 걸 발견하고 파편을 치우던 중 한 남성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뿌리고 달아난 겁니다. 마스크 쓴 사람이 한 건데
늘 가끔 청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지락 소리 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빈 창고에 차를 세워뒀는데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불에 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이 씨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를 좀 알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무래도 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씨는 얼굴과 목, 어깨 등에 이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화학물질 분석을 의뢰하고 용의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일양된 세월호 조타실 벽에 걸린 시계입니다. 10시 17분 12초에 멈춰져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로 그 시각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침몰 순간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죠. 선체조사위원들은 오늘 조타실에 진입해 침몰 원인을 밝히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용식 기자입니다. 세월호 5층 뱃머리에 있는 조타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배의 방향을 조종했던 조타기는 진흙을 뒤집어 썼고 항로 상황을 보여주는 기기들은 검붉은 녹 투성입니다. 책상 위쪽으로는 전화기가 놓여 있는데 침몰과 인양 과정에서도 수화기가 온전히 올려져 있습니다. 창 아래로는 시계와 풍속계, 풍향계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조타실에 진입한 선체조사위원들은 세월호의 진행 방향과 방위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 침노 기록 장치를 찾고 있습니다. 잉크로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침노를 표시하고 하나는 타각을 갖다 표시합니다. 사고 당시 급격한 방향 전환이 조타수 실수인지 기계적 결함인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수색에선 일단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 집기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스 레코더가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작업용 사다리 설치를 보완한 뒤 다시 침노 기록 장치 수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수백만 원짜리 골프 세트를 받은 대학 교수와 돈을 모아 선물을 산 후배 교수 17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가의 선물은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정년을 2달 앞둔 지난해 12월 후배 교수들로부터 퇴임 선물을 받았습니다. 730만 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용품 세트로 후배 교수 17명이 1인당 평균 40여만 원씩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 내부 고발로 A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돈을 낸 교수 17명 역시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후배 교수들은 퇴임 선물 전달은 오랜 관행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후배들 주변을 가르치느냐고 고생하셨어. 감사의 표시로 진심으로 드린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고가의 선물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수 1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교수가 만약 퇴임 후에 선물을 받았다면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퇴임 전 100만 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스승의 날에도 사회상규로 볼 수 있는 카네이션과 꽃 외에는 모든 선물이 금지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원산에서 실시한 대규모 화력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제 북한의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훈련 모습을 하루 뒤에 사진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종합동 타격 시비가 단군 사상 최대 규모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네, 강원도 원산의 해안가에 장사장포 300여 문이 도열을 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죠. 장거리포뿐 아니라 잠수함, 전투기까지 동원한 엄청난 규모의 훈련이었는데 훈련에 앞서서 김정은이 저렇게 포드를 일렬로 세워놓고 차를 타고 사열까지 했습니다. 네, 화면은 정말 눈길이 가는데 저 많은 포드를 어떻게 원산에 다 모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포라는 게 이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자주포 같은 경우에 시속 50km 정도 움직인다고 하는데 네. 북한도 비슷한 속도라고 보면 길도 안 좋은 북한에서 저렇게 서행하는 포드를 원산까지 대규모로 끌고 왔다. 이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었을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끌어왔는데 그렇게 이제 저렇게 300여 문을 몰아놓고 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이 분을 제가 이제 우리 군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같으면 저렇게 훈련 안 한다. 김정은이니까 가능한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술적인 의미보다는 보여주기식 훈련이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북한이 미중의 압박 때문에 핵실험이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좀 어려워진 국면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의 위신을 높여주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도 오늘 대규모 화력 훈련을 했죠. 예,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이라고 이 뭐 전투기, 아파치 헬기, 전차 장갑차, 다연장 로켓 이렇게 대규모 무기들을 동원을 해서 화력 훈련을 했습니다. 보통 5년마다 한 번 정도 하는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의 위협 때문에 2015년에 이어서 올해 2년 만에 다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북한이 공이 대규모 화력 훈련을 했다는 게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자체 제작한 첫 항공모함을 바다에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른바 항모 굴기의 첫 작품인 셈인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최초의 메이드 인 차이나 항공모함이 주변 선박들의 축하 속에 바다로 나섭니다. 길이 315m, 너비 75m에 최대 속도 31노트를 내는 7만 톤급의 디젤 항모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온 랴오닝함에 이은 두 번째 항공모함으로 산동함으로 불릴 것이 유력합니다. 크기는 랴오닝과 거의 같지만 갑판을 넓혀 젠15 함재기 40대 탑재가 가능하고 전체 성능면에서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모인 칼 빈슨함이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중국이 항모 전력을 과시하고 나선 게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함재기 탑재와 운용 능력에선 아직 차이가 크고 전체 해군력도 11척의 항모를 운용 중인 미국에 당장 상대할 수준은 아닙니다. 有效捍卫国家利益的海上长城现在的这个平台呢还是小了一点点. 이로써 중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항공모함을 자체 제작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핵추진 항모 2척 등 6척의 항모를 보유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해군 전력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방 예산도 올해 처음으로 1조 위에 165조 원을 넘겼습니다. 북핵 위기 속에 미군 전력과 일본 자위대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데다 이렇게 중국까지 급속한 군사력 팽창에 나서면서 동북아가 소모적인 군비 경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한 국립대 교수 3명이 제자들 줘야 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강의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부 고발을 한 학생 일부도 자신이 고발한 교수의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공대 4학년 전공 수업이 진행 중인 국립인천대학교의 한 강의실. 이 강의를 맡은 A 교수는 제자들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산학협력 연구과제 여러 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의 몫으로 입금된 연구비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대학 측은 지난해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린 뒤 이번 1학기 강의를 배정했습니다. 연구비를 횡령한 또 다른 교수 2명에 대해서는 횡령 액수가 적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갈취해서 사실 자신의 비용에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학생들을 마주하고 연구비를 갈취당한 학생들 일부는 졸업을 위해 이들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모든 걸 감수하고 다 발표를 작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수업을 선택하고. 하지만 학교 측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아직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관행상으로 대학에서요. 조직 1심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중간고사를 치른 학생들은 문제의 교수가 주는 성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입장도 뭐 어떤 생각이 SBS 원종진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기초연금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혼자 이 연금을 받을 경우에 20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노인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연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당선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데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연금 자꾸 올려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돼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는데요. 노인 혼자 받는 경우 20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32만 6,4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5명의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혼자 사는 노인을 기준으로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려주는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모두에게 올려주겠다고 했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아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올리겠다는 후보부터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올리겠다는 후보까지 인상 시점도 약간씩 다릅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오히려 깎이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올려주려면 2022년을 기준으로 후보별로 한 해에만 20조 원에서 최대 32조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복지 확대만 이야기하면 아까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냈는데 더 가져간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뭐로는 역사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겠냐는 거죠.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 그리고 송인호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들어봐도 그렇습니다만 기초연금 조금만 인상하려고 해도 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인상하고 나면은 실제로 노인 빈곤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결론적으로 뭐 아주 크게 기대하는 만큼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각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체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층에 속한다 그러는데 그 기준이 대략 액수로 월 9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월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그래도 6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60만 원 어딘가 채워줘야 빈곤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액수를 투입하더라도 기대한 것만큼 노인 빈곤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입을 한다. 근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세금 부담을 뭐 다른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우리 65세 노인 인구가 한 6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도 안 돼서 이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서거든요. 네. 근데 소득 하위 70%한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그래도 그 대상자 수가 700만 명이고요. 액수로 따지면 연간 한 25조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5조 원을 매년 부담하기 위해서는 뭐 중앙정부도 부담이 크겠지만 전체 소요 재원의 25%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해야 되거든요. 지방정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돈이 모자란다고 울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뭐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정 불안정 사태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도 보고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묘수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계속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액수를 굉장히 늘려 나간다 그러면 그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입기한 연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충분한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액수가 충분한데 왜 자기 돈 들여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묘안이라 그러면 뭐 현금으로 계속 많이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뭐 현금은 뭐 기초연금으로 한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 그래도 가난한 노인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른 복지 수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어떤 그 주택이나 기본적인 어떤 생필품 같은 음식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기초 의료도 있을 거고. 네, 기초 의료 보장 같은 거 그런 혜택들을 같이 감안해서 월 한 90만 원 정도 빈곤선 쪽으로 채워준다 그러면 현금 한 30만 원 지급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효과도 최소화하면서 네. 나름대로 어떤 빈곤 효과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인호 기자 한 가지만 묻죠. 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의견들 취재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OECD가 2014년이랑 16년에 두 번 이렇게 권고를 했으면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대상자는 줄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야 절대 빈곤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도 그 저소득층 노인을 집중 지원을 해서 이 노인 빈곤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얘기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거리 유세전 못지않게 요즘은 SNS를 활용한 온라인 유세전도 뜨겁습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을 좀 더 손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선거 대전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순한 인터뷰 같지만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남자 맞죠? 본격적인 토크쇼가 시작됩니다.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빌려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TV로 매일 SNS에 업로드됩니다. 게임 스타크래프트도 홍보 수단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름이 적힌 지도에서 전투를 펼칩니다. 스타크래프트 세대인 30, 40대를 겨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SNS 전략은 콩카콜라입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거침없는 발언을 톡 쏘는 콜라의 시원함에 비유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온라인 만화 웹툰도 활용했습니다. 제목은 홍준표 그는 누구인가. 검사 시절 활약상을 입소문내려는 전략입니다. 유세 현장을 SNS로 끌고 온 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사강 안보로 이 위기 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움직여보니 현장 곳곳을 훑을 수 있습니다. 360도 VR 영상으로 제작해 후보의 첨단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정책 홍보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자막과 효과음을 섞은 영상을 SNS에 퍼나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유세 현장 뒷이야기를 SNS에 올리고 있고 정확하게 하는 거지 놀리는 거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나오면 고마웠어. 싸움을 해보라 그러고.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활약상을 인기게임 오버워치 화면과 접목했습니다. 노동정권 수립할 수 있는 정당 저 심상정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비용 고효율로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온라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이경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년 만에 2200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경기 전망을 먼저 반영한다는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죠. 최근엔 수출과 고용 같은 경제 지표도 나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는 걸까요?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설공사가 한창인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OLED 패널 주문이 밀려들자 10조 원을 들여 설비 투자에 나선 겁니다. 지금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하루에 약 한 2,000명 정도의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근 상가들도 한박 웃음입니다. 버스를 계속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 손님들을 모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점심에 그냥 너무 바쁩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외에 수출이 잘 되는 분야로 반도체와 정유 산업도 있습니다. 해외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IT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호조세는 일부 산업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가구업체 400여 곳이 입주한 경기도 마석의 가구공단엔 경영난에 문을 닫은 공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사철이고 하지만 그렇게 구입자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이 쇼핑 정도로 그냥 호주머니에서 돈을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호황을 누리는 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또 자동화 시설 위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낮아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사정의 개선이 임금 근로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을 할 때 안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금리 인상, 북한 핵 문제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법원 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이 사법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법원 산하 연구회의 학술 행사,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행정부 또는 특정 세력의 정치 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걱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전 법원 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이 이 행사의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 조사를 벌인 끝에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해당 고위 법관을 인사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법관들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부장판사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체 판사들이 회의를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자는 판사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더욱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의 개편 등 사법제도 개혁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관들의 본격적인 집단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에서 우리 대표팀이 헝가리를 꺾고 3연승을 달리며 1부 리그 승격을 눈앞에 뒀습니다. 김기성과 김상욱, 또 신상우와 신상훈 형제가 펄펄 날았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헝가리 선수 2명이 번갈아 신상훈을 스틱으로 가격합니다. 김상욱은 고의적인 반칙에 빙판에 나뒹굽니다. 헝가리의 거친 수비에 고전하던 우리 대표팀은 이 피리어드 3분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위기에서 형제들이 날아올랐습니다. 15분에 안진이의 슈팅이 골리를 맞고 나오자 동생 김상욱이 곧바로 패스를 찔러줬고 형 김기성이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김기성, 김상욱 형제가 동점을 이끈 뒤 신상우, 신상훈 형제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3피리어드 6분, 동생 신상훈이 먼저 골을 뽑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턱을 쳐내 보드를 마친 뒤 수비 2명 사이를 돌파해 사각 지역에서 슈팅을 날렸습니다. 번개 같은 스피드와 좁은 틈을 꿰뚫는 슈팅이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종료 5분 전엔 형 신상우가 동생 못지않은 빠른 스피드로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형제들의 활약으로 대표팀은 3대1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동생이 골을 넣었을 때 동생이 했는데 저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남은 2경기에서 한 번만 이기면 세계 최강 16개국이 출전하는 꿈의 1부 리그에 오릅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프로야구 NC 출신의 테임즈가 메이저리그에서 맹타를 휘둘러서 화제인데요. 테임즈를 비롯해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졌지만 NC는 7연승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성훈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1차전 N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 9명 가운데 6명은 올 시즌 활약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 테임즈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2루수 박민우와 3루수 박성민, 유격수 손시현은 부상 때문에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팀 세대 교체 과정에서 최고참 이호준은 2군으로 내려갔고 이종욱은 지난주에야 1군에 올라갔습니다. 2년 연속 정규 시즌 2위를 이끈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지만 NC는 최근 7연승을 질주하며 선두 기아를 한 경기 반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새 외국인 타자 스크럭스가
외국인 타자들 가운데 홈런과 출루율, 장타율 1위에 오르며 테임즈의 공백을 메웠고 새 외국인 투수 맨쉽은 5승으로 다승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신뢰 속에 주전 기회를 잡은 모창민과 권희동도 맹타를 휘둘러 베테랑들의 빈자리를 잇게 만들었습니다. 성민이랑 시현이 형이랑 민우랑 지금 없을 때 팀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좀 제가 시합도 많이 나가는 게 목표고. NC는 오늘도 스크럭스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KT의 리드를 잡고 8연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동자승들이 태릉 선수촌을 방문해 컬링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귀엽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니 금세 서늘해지죠. 일교차 큰 요즘입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8도로 오늘 아침보다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겠고요.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중부지방 곳곳과 일부 경북 북부지방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봄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공기는 깨끗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날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한 달 새 공무원 시험 준비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창업을 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려보라는 조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사회가 그런 도전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트램펄린 아시죠? 젊은이들이 떨어져서 다칠 걱정 안 하고 펑펑 뛰어올라서 세상에 도전할 수 있도록 트램펄린 같은 사회 여건을 갖춰주는 게 일자리 수 늘리기 공약 경쟁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